자, 안녕하세요. 예, 저, 이 설명회를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전문 상담이 많이 이제 강의를 듣고 전공 이제 설명회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다른 과목 할 때도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전문 상담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전문 상담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뭐 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소개할 건 없는데, 저는 이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임용고시 강의는 2013년도부터 이제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임용고시가 교육학이 주관식 논술용으로 바꾼 지가 2013년도부터요. 근데 나는 2012년도부터 강의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의 그 선두주자, 그리고 가장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임용고시 논술로 바뀌면서 그 시험 제도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임용고시 논술이 시험으로 바뀐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토론자로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력들이, 물론 그런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겠지. 강의 실력.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해커스 학원까지 왔어요. 지금 저는 해커스 학원의 교육학 강사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라고 알란가 모르겠는데, 세종시에 있는 고려대학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지방 분교인데, 그 학교에서 교육학을 1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제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학 논술하면 신태식 선생이 최고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 어떻게 알고 갔어요? 선배들이 추천했다잖아 지금. 아주 유명했는데 내가 너무 설명을 늦게 했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하고 교육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 게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짧은 시간에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교육학보다는 이제 전공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지.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계속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 그럼 양손으로 계속 짐을 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기에 있는 교육학을 빨리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공에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전략 차원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교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 교육학 논술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겠죠. 물론 내가 제일 학생 수가 많았으니까 쭉 많다가 지금 해커스 와서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공부 방법, 메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인지 전략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공 선생님들이 공부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교육학은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진짜 오리지널 이론은 교육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학을 잘 배움으로써 전공에 이제 응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을 내가 대학 특강 다니면서 쭉 궁금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통 이제 9가지인데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한 것은 이제 4번, 5번, 6번이 되겠죠. 교육학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만이 짧은 시간에 교육학을 정복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교사의 매력. 이것은 왜 적어놨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직업인으로서 난 교사 자격증 땄으니까 교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 여러분의 내재적인 동기를 위해서는 내가 왜 교사가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데 거기 보다시피 일본의 성공감, 성취감, 자기 효능감 여러분이 고시 공부를 했다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이나 2년 기간제를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다가 또다시 임용고시를 하게 돼. 그것은 뭐냐면 교사에 대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항상 여러분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이 대학교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했어. 교육행정고시.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퇴임할 나이가 됐는데 나는 이제 행정고시를 했는데 그 2차, 3차에서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장학사 시험도 마찬가지야. 내가 현직에 교사했거든. 교사를 몇 년 했어. 그래서 장학사 시험도 봤는데 역시 그 3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는 합격했는데 3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좀 안 좋았나? 그건 잘 모르겠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이제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남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신태식 그럼 학교에서 행정고시 한다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 학교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나는 학교 일을 열심히 했어. 학교를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서 공부에 집중했던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어요. 남녀 선생님한테 인기 많았고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친절하거든.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학교 가면은 교실이라든가 다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은 친절하게 내가 다 안내하고 그랬거든. 물론 이제 수업 말고 쉬는 시간에.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다시피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죠.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그러잖아요. 뭐 기간제라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이러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교사는 특별히 아주 뭐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62세 앞으로 정년이 또 65세로 연장된다고 하잖아요. 65세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65세 끝나면 어떻게 돼? 또 연금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지. 참고로 여러분한테 자랑은 아닌데 나는 교사로 있으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휴직을 했어. 그래 휴직을 해가지고 휴직 기간에도 내 월급에 해당되는 연금을 계속 지불해가지고 난 지금 연금 수혜자예요. 이게 과거에 교사하면서 연금 수혜자인데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 내 친구들은 지금 얼마씩 받는가 했더니 만약에 자기가 퇴직한다면 한 350에서 한 400 그 사이 받는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정도 받지 못하고 지금 한 150 정도 받아. 왜냐면 경력이 20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20년도 다 하지 않고 실제는 13년밖에 안 했어. 그럼 나머지는 뭐 했는가? 대학원 박사과정 시간 강사 하면서 계속적으로 왜냐면 돈만 넣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150만원 그것밖에 못 받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여기 강사 때려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150만원 받잖아. 그럼 밥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 근데 여기까지 내가 박사까지 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교사나 아니면 그 5급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애국으로 유학을 보내줘. 그리고 교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애국으로 또 갈 수가 있어. 파견 교사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자, 어떻든 간에 더 이상 장점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 1차 시험 문항 유형과 문항수 했는데 뭐 여러분이 대충 이제 알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시험 문항 유형에서 1차 교육학은 논술형이고 그 다음에 전공은
논술령이 폐지됐어. 그래서 논술령이 없어지고 기평과 서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하려면은 핵심적인 키워드나 개념들을 잘 외우면 돼. 그렇지만 교육학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논술수는 테크닉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러분이 조금 이따 기출문제를 보면은 저런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 그래서 비록 교육학이 20점밖에 안 되지만 교육학을 그냥 소홀히 하고 합격하기는 어려워. 여러분이 나한테 논술 쓰는 요령을 한 1시간 정도만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과락은 나오지 않아. 내가 지금 여기 해커스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논술 쓰는 요령 1시간 정도밖에 안 해. 근데 그것만 들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시문을 보고 논술 쓰는 요령을 익히면 8점 이상은 맞아. 최소한 10점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근데 10점 가지고 합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은 뭐 10점 하고 전공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거든. 그럼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학도 최소한 한 15, 16점 이상,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과목은 18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논술 쓰는 요령을 잘 익혀서 공부하면 되겠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거기 보다시피 1차 발표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이게 2차 요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1차 끝나자마자, 1차 시험 끝나자마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쉬고 2차에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집중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이 대처를 하냐면 1차 시험 보고 나서 나 시험 못 봤는데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자기가 못 봤으면 다른 사람도 다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1차 끝나자마자 2차를 열심히 준비를 하면 결과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끝나자마자 한 2, 3일만 쉬었다가 바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2차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임용고시 준비 기간과 방법 쭉 했는데 1년 정도는 거기에 하루에 12시간씩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가 있어.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2년 해야지 뭐. 그렇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아. 왜냐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놨잖아. 암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 좋지만 암기했던 것이 계속 망각이 돼. 그러니까 망각을 방지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나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습 지식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 10년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 집중해서.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 재학생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 한 20% 정도 가까이 돼.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이미 3학년 정도부터 공부를 병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학교 공부하고 함께. 그래서 2번과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고, 3번의 장수생들은 학원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미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떨어지지. 그래서 장수생인 경우에는 내가 학원 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학원 강사가 된다 그 말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올해 초수하는 사람한테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도 많이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다시피 주경야독형이 있어. 뭐 기간제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일을 하면서 하신 분들은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해야 돼. 왜냐하면 하루에 한 4-5시간 밖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공부해갖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했단 말이지. 그러면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행정고시 합격하기 쉽겠어? 하루에 5시에 수업 끝나고
이 집에까지 오고 저녁 먹으면 6시나 6시 반이 돼. 그럼 6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도 내일 또 가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 6시 반부터 12시까지 공부해봤자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공부해갖고도 합격을 했단 말이지, 내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줄게. 고시 잡지에 내 이름이 나온 것을 내가 가지고 다녀, 지금까지.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별로 관심 없게 보더라고. 내가 지금 그 합격에 거기 명단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기간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에 영어과 학생인데 기간제 하면서 합격했어. 2017년 나한테 1년 동안 강의 듣고, 그 다음에 2018년 기간제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잘 정리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10월부터 한 달 반 정도 반복한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자기가 이제 매일 가르치니까 가르치면서 영어 공부를 한 거겠지.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쉬었다 가더라고. 일요일 날은 거기 자기가 근무한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대요. 노래 듣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합격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출제 경향을 보면 2013년도에 그 노란 것만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잠재적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만 써야 되는지, 그러면 잠재적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논술의 요령이고 논술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같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은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의미, 잠재적 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요인,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의 특성, 잠재적 교육 과정의 시사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써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쓰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보면은 협동학습, 형성평가, 교사 지도성 측면에서 동기 유발 방안, 그랬잖아. 그러면 교사의 지도성을 통해서 어떻게 동기를 유발해야 되냐 그랬는데, 여러분이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서 이것을 학생들의 동기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답은 변혁 제한적 리더십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상황적 리더십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변혁 제한적 리더십에 서지오반이라든가 이런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특성이 있어. 그럼 그 특성 중에서 교사의 솔선수범이라든가 비전 제시라든지 또는 그 조직의 학급의 풍토를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그런 논거를 써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논술 쓰는 요령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여기에 있는 배점에 3점이면 3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자, 2014년에 나온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보라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논의, 그랬어. 근데 수업 전략인데 그 제시문에 보면은 학생들이 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미용사는 기능적인 것만 되면 되지 뭐 내가 왜 어려운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학생한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 학생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조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제시문에 있는 학생이 수학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이 수학에 대한 이론이 왜 중요한가, 비율을 공부한다면 이 비율이 뭐 염색을 할 때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섞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수학에서 다 응용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학생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수학이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내용을 쭉 조직해 가지고 단계별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더 예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진 점수를 다 받기 위한 답안을 작성하는 테크닉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 2015년에는 약간 이제 출제 경향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돼.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채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중거지향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점 두 가지를 제시하라. 그러면 장점 두 가지면은 중거지향평가가 이제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그것의 장점은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높여준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뭐냐면 보충 심화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서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높여준다. 이것만 써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왜, 어떻게 이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중거지향평가가 자신감을 높여주는가, 그 이유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고, 2015년 16년에 보면은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에 유형해가지고 2년 동안에 거의 유형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인 개념만 공부하니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제1시문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것과 관련된 개념은 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2016년에 보세요. A 교장이 강조하는 교육기획, B 교사가 채택한 원리, C 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활동, D 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우대의 유형,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타당우대의 종류 중에서 내용 타당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언 타당도라든가 구인 타당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구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유형과 그것에 대한 의미, 개념, 이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죠. 자, 출제 경향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17년도 마찬가지고 명칭과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교원의 장학의 유형, 명칭은 동료 장학이요. 그럼 동료 장학의 개념, 동료 장학은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럼 활성화시킨다, 그 말은 동료 장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전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 학습 공동을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궁금했던 것을 같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건전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논술에 대한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것이고, 2018년 11월 달도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3회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 그랬어요. 리커트 척도법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이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 그 다음에 신뢰도 추정 방법 한 가지 명칭과 개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척도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척도법의 명칭과 그 다음에 진술문 작성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 이 논거는 리커트 척도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논거를 찾아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를 안 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길러가지고 융통성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길러야 되죠. 자,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인데, 비고츠키의 지식론의 명칭. 지금까지 교육 철학에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교육 철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 중에서 지식론이라는 것이 나왔다.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성격 해가지고 물론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상황적 맥락적 지식이요. 근데 이 상황적 맥락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걸 설명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전문 상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전문 상담인가요? 예, 전문 상담. 전문 상담하고 교육학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환상적인 조합으로 합격을 보장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요번에 학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비고치키의 지식론이라고 하니까, 이 지식론에 대한 것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나는 교육 철학을 제일 중요시해. 예, 그렇다고 해서 교육 철학을 하진 않지만, 왜냐면 교육 철학이 그 뒤에 있는 이론들을 계속 생산하게 하는 것이거든. 왜냐면 교육의 방향이고 패러다임이니까. 그래서 지식론 중에서 절대적 지식론, 상대적 지식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 지식론, 이것이 정답이 되고, 이제 범위를 넓게 본다면 상대적 인식론도 맞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도 맞다고 볼 수도 있어. 인식론의 하나니까. 그런데 구성주의는 비고츠키와 같은 구성주의자가 어떠한 지식을 주장했는가? 이렇게 하면 지식에 대한 답을 해줘야지,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한 답은 아니지. 그렇지만 채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유사한 것은 이것까지 맞다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정확한 정답은 상대적 지식론이다 이거예요. 지식이란 것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 절대적 지식이라면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가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인식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은 없고, 지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왜냐하면 사용될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들한테 이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절대적 지식이냐 상대적 지식이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론이 중요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교사가 이야기했던 정착 수업이라고 있는데, 이 정착 수업이 2017년도에, 그게 2년 전이죠, 문제 기반 학습이 나왔어. 그럼 문제 기반 학습도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착 수업도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전에 나왔으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착학습하고 상황학습하고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상황학습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상황 의존적인 지식, 구성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직접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요. 고구마도 삶아보고, 그 다음에 감자도 삶아보고, 또는 뭐 내가 변호사라면 변론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학습이다. 그런데 상황학습에서 파생된 것이 정착수업이요, 정착학습이고. 그러니까 정착수업은 상황학습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시청각 매체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요즘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랑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서 수업을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요.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테크놀로지 플러스 상황학습, 이게 상황은 상황인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부분 구성주의 학습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의사들 교육시킨 데 나왔어. 그러니까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의사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이론적인 설명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한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든지 또는 변호사나 변론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서나 절차가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막걸리를 빚는다. 그럼 막걸리를 빚을 때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재구성해 가지고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보다 더 실제 상황과 유사한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 이것을 정착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착학습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상황 플러스 멀티미디어나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매체에 해당되는 테크놀로지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문화도 그렇고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이것은 방안은 충분히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학교 문화에 대한 것이 명칭이 기계 문화인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학생들이 못 썼죠. 자, 그 다음에 형식 면에서의 교육학 논술의 특징은 거기 보다시피 교육학 전체 영역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쉬운 부분에서는 내면 학생들이 다 맞춰보러, 그러니까 점점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제시형 60분 이내 작성 비포 단면 2장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가져왔어. 여기 이미 뭐 시험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에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초안지도 다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빼버렸는데 초안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사례 제시형 학교 현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 문제에 맞는 답안을 60분 동안 작성해야 되니까 아주 촉박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신속하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동화 여기 배경 지식과 논술 스킬의 자동화가 요구된다. 신속해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1월, 2월, 3월, 4월 달부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지. 자, 어떻든 간에 여기는 이제 내 강의를 듣고 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인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신속하게 작성하는 테크닉을 기르는 거죠. 이 친구는 미술과 학생인데 이제 그 삼수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예요. 그 이전에는 나한테는 2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영어과 학생 역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조선대학교 학생인데 음악과 학생 1년 만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서울에 와가지고 10월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음악과 학생인데 역시 이 친구도 2년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이 친구는 서울만 2번 응시했는데 물론 다 교육학은 이 친구는 19.33 그 다음번에 19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격한 친구라고. 지금 여러분이 답안 내가 알려주는 이 친구들을 다 점수가 19점, 18점에서 19점, 20점 이 사이에 받아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논술 쓰는 테크닉을 신속하게 빨리 배워야 그 다음부터는 배경 지식만 습득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 강의를 듣기 싫으신 분은 해커스의 논술 쓰는 요령을 내가 강의를 했어. 글쓰기 특강 해가지고. 그래서 한 50분 정도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이 논술 쓰는 요령을 금방 익히게 돼. 다만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계속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보고 쓸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써야 돼. 보고 써가지고 논술 테크닉을 완전히 기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서론하고 결론은 거의 1분 이내에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여러분이 구성해 가지고 문제의 논점에 맞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대충 이제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공과 교육학이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전공이 80점이고 교육학이 2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학은 논술 주관식 논술형이기 때문에 논술 쓰는 테크닉이 중요해. 그러면 테크닉을 언제 길러줄 것이냐 이거지. 대부분 노량진에 있는 교육학 선생님들은 논술 테크닉을 안 가르쳐줘 잘.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어. 나를 제외하고 한 명. 그러니까 그것은 논술을 어떻게 써야만이 효과적인지 좋은 답안을 좋은 점수를 받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분들은 객관식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는 이제 교육학
주관식, 아까 뭐 행정고시 했다 했잖아. 행정고시는 주관식이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그래서, 그리고, 혹시 그, 뭐냐면, 세교육이란 잡지 본 사람 있어요? 세교육이란 잡지? 한국교총에서 만든 세교육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것이 월 한 번씩 나와. 근데 그 잡지 중에 끝부분에 보면은, 신태식 교육학 논술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13년째 쓰고 있어요. 거기 지필위원이야. 그런데 거기에 지필위원이 14년 동안 한 사람은 없어. 내가 유일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잘렸겠지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교육이라는 잡지를 이제 구독을 하잖아요. 학교 현장에 교사들 중에서 구독을 해. 근데 구독을 하는데 그 구독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태식 선생님의 논술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진짜야. 자, 자, 여러분한테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 역시 학생들의 그 학습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여기가 지금 현재 12월이에요. 12월. 그럼 이제 여러분 1월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이제 초수에 가깝다. 초수에 해당되는 분이 한번 손 들어봐. 초수. 저 한 지금 80% 정도 초수인데, 초수형의 학습 곡선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의 곡선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재수생의 곡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재수생은 이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월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40~50% 정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초수생하고 재수생하고 차이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만 큰 차이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초수생이면서 1년 공부했고 어떻게 합격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요. 1년 공부해가지고 빨리 재수생을 따라잡아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고 잘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래프를. 이것이 11월 달이라고 해봐. 11월 20일이라고 해봐. 그럼 시험에 임박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2번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지. 이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교육학과 전공을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 가지고 교육학을 빨리 자신감을 갖고 정복을 해야만이 전공에 집중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월,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열심히 하고 이해했던 것을 열심히 암기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 기울기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하지.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시험 보면은 결국은 나는 70% 가지고 시험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은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만 제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 개념에 대한 의미만 애워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학교에서 가르친 바 없으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 이것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학교에서 예상외에 학습한 결과, 이것이 잠재적 그 교육과정의 효과나 예를 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라든가 비교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아까 처음에 유형 물어봤대요. 유형. 그 타당도의 유형을 물어봤다고 했을 때 타당도의 공인타당도를 물어봤어. 근데 공인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인 뭐 애연타당도라든가 뭐 기준타당도라든가 이런 타당도를 잘 모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암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 지금 없잖아 거의. 근데 임용고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다 이런 뜻이죠. 암기하기 싫으면 고시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지. 다만 이전에 내가 고시 공부할 때 암기를 하지 않으면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누군가?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고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폭넓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접하고 그들이 보고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암기를 하고 다양한 예를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것을 암기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암기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한데 반복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걸로 자신들이 혼자 암기했으면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 시험이 11월이니까 그때 확인하면 되지.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5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는 개념이나 비교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하고 스터디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왜냐면 이해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구술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시험도 한참 남았는데 무슨 구술 테스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주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학생들한테 프린트물로 주고 그것을 애워가지고 와서 나한테 테스트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2차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교육학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 점검을 하는데 1월 달부터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3월 달부터 어렵게 물어보고 1월, 2월 달에는 반드시 애워야 될 거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과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어교육과정에는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야, 그런데 이걸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옛날에 그 잠재적인 실력이 나와. 그래서 금방 잘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체육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활동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암기하는 시간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아주 잘한다라는 것을 내가 금방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은 로크가 이야기했던 형식 도야설처럼 정신 능력도 열심히 반복 연습하면 단련이 된다. 검증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교육학 공부해야 될 양이 보통 기본서로 이야기하면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 그러면 1200페이지를 계속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놔야 돼. 그리고 줄여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훨씬 더 1200페이지 보는 시간에 만약에 300페이지짜리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4번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책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단권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권화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한 거예요.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 이것이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교육학 논술 제일 먼저 했다고 했잖아. 노량진에서. 근데 이 친구는 음악과 학생인데 1년 만에 학교 간 학생이에요. 저기 청주에 있는 서원대 나온 친구인데 이 서브노트 단권화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이미 만들어 놨지만 요약해 놨지만 이 친구는 이것을 약간 추가하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책을 한 권만 만들게 되면 최소한 1월, 2월까지, 3월, 4월까지만 이걸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교육학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의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거든. 그래서 좀 정확하지 않는 자세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 리커트 척도도 여기에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리커트 척도라고만 나왔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리커트 척도 여기 나왔는데 용어가 뭐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 네이버라든가 딴 데 찾아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는 이제 저기 결혼해가지고 공부했던 친구인데 아이까지 있어요. 근데도 동국대 가정과 학생인데 이렇게 1년 만에 합격했어요. 단권화가 아주 중요해. 학교 간 학생들은 거의 단권화를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전공도 마찬가지야. 전공도.
자,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는 1월, 2월이 제일 중요하다. 1월, 2월 제일 중요하고 1월, 2월만 잘 들으면 논술 쓰는 테크닉에다가 이론적인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돼. 근데 이제 3, 4월부터는 내가 부족하면은 교육학에 대한 것을 비중을 높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공에다가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복습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정리를 하겠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갖고 거기 교수학습 인원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하는데 5월부터는 실제 전공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1월, 2월, 늦으면 3월, 4월 이때까지가 교육학의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논술 쓰는 테크닉을 빨리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구나 요령 같은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당구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터디가 이제 아주 중요해. 스터디. 왜냐하면 스터디는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학습의 정도를 점검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로 복습, Q&A 형식으로 계속 스터디를 해야 돼. 스터디 해야만이 자기가 혼자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모리 카드라든가 오답 노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이 메모리 카드나 오답 노트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주로 기간제라든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은 한 2-3시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직장 일 보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 이런 사람은 오답 노트나 메모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사람 역시 여기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연간 강의 계획에서는 내가 보다시피 1월, 2월, 3월, 4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 6월, 7월, 8월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는 1월, 2월, 3, 4월에 교육학은 거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비고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6개월만 강의를 들으면 된다 해가지고 학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원에 대한 그 학원비를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학원에서는 못한다, 뭐 건물 임대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나 학원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본 패키지만 수강하게 되면은 3, 4, 5, 6월은 무료로 듣게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타 내 강의의 특징 이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전문 상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문 상담 반가워요. 전문 상담 나머지 분들은 소외되지 마시고 전문 상담에 이진영 선생님하고 제가 희소 학원에 있었어요. 3년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전 선생님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교육학을 점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합격하게 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거의 1등 거의 김진구 선생님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학원 이제 나왔잖아요. 나는 김진구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이전 선생님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워낙 그분이 인품이 훌륭하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교육학을 제대로 잘 공부했다면 일단 4점짜리 5개 이것을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 모의고사나 서브노트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교육학에서 2018년도에 리커트 척도법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어렵게 낸다면 교육 연구 통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육 연구 통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근데 교육학에서는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왔냐면 전문 상담에서 나왔어. 전문 상담에서 제대로 전공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적 타당도, 외적인 타당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나한테 이정 선생님 강의 들었던 학생이에요. 작년에는 김진구 선생님
듣는 학생들은 나한테 많이 안 들었어. 많이 아니고 아주 조금 들었어. 근데 이정 선생님 들은 학생들이 나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나보고 교수님이 내년에 전문 상담 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얼마나 많이 적중이 됐으면 그랬겠어. 네. 자, 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꼭 학교 가시기를 바라겠어요.